불과 60여 년 전 특별한 섬김과 사랑이 머물렀던 경기도 부천. 이곳은 바로 소설 대지로 잘 알려진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 펄벅 여사와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요. 생전 유별난 한국 사랑을 보이며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인간 존중과 사랑을 실천한 그녀의 정신이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선교의 대를 이으며 글과 마음으로 시대의 어두운 부분들을 품었던 그녀. 우리에게 소설가로 잘 알려진 펄벅 여사가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특별한 흔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갔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다음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선교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한국에서 남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남아서 끝까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또 저희가 여기 오니까는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펄벅이라는 이름이죠. 펄벅. 보통 이제 소설 대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읽죠. 근데 사실 펄벅 대지를 읽으면 중국의 근대사 속에 담겨져 있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는 펄벅이 중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거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펄벅도 그러면 그 선교사로 오신 건가요, 처음에? 아,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선교사로는 중국에서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네, 하셨구나. 그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아, 부모님이요? 1880년에 중국으로 가요. 진짜 초창기구나. 1880년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네.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였어요. 네. 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10년 사역을 하는데 10년 어간에 자녀들이 한 사람 내놓고 다 죽어. 풍토병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게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10년 만에 그 자녀 셋을 잃고 이제 번아웃 탈진을 해서 네. 더 이상 이제 부인이 네. 도저히 이제 좀 쉬자. 네. 그래서 안식이 필요하네요. 1890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요. 네. 미국에 들어가서 2년 쉬어요. 안식년을요? 그 2년 쉬는 어간에 태어난 게 펄벅이구나. 정말 그럼 귀한 딸이네요. 딸이지. 네. 그 펄벅이 그때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했어요. 아, 선교사님으로서. 예. 그러니까 2년 쉬면서 펄벅이 태어났는데 펄벅이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이 아이를 안고 예. 다시 중국 현장에 간 거예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펄벅은 태어나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고향이 중국이겠네요. 중국이에요. 거의 뭐 생활은 모든 것들은. 그리고 부모님이 펄벅을 기를 때 선교사들 학교에 보이진 않았어. 현지 학교 보내네. 현지 학교 보냈어. 중국 아이하고 똑같이 길렀어.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자랐어요, 펄벅이. 아, 그럼 거의 철저하게 중국화 됐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900년에 예.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의화단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결국은 선교 현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상해로 왔어. 상해요? 상해로 이제 피신을 온 거죠. 예. 피신을 국제도시니까 피신을 왔는데 거기서 이 펄벅이 충격을 받는 거야. 문화 충격을 받는 거야.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 중국인으로 살았는데 네. 정체성이 중국인이야. 이 펄벅은. 네. 근데 가서 선교사들 아이들 만나니까 중국인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 선교사님 아이들은 상해에 계신. 여기서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 펄벅은 철저하게 중국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뭐냐. 이제 굉장히 그 갈등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게 돼요. 펄벅이. 네.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바로 돌아와서 이 펄벅이 사역하는 곳이 바로 남경의 금능대학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남경의 금능대학. 이게 다시 이제 여운형하고 연결이 돼. 한국의. 여운형이 거기서 공부하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서 만나. 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처음 한국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미국에 가서 다시 이제 북장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북장로 선교사로서 또 나중에 선교 17년에 결혼을 해. 네. 그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그 남편이 내 성이 이제 벅이야. 벅. 그래서 결국은 로싱 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벅이라는 성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야. 그분도요? 그러면 이 남편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사야. 농업 기술자로서 네. 농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네. 이 중국에 이제 그 농사를 이제 농사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중국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사역자였어. 그분 역시 선교에 굉장히 열정을 가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 펄벅은 이제 그 금능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네. 이런 어간에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담겨 있었던 그 재능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재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1931년에 이제 처음 이제 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몇 가지 소설이 있었어요. 습작이 있었네요. 네, 있었는데 그게 나름 인기가 있었어.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펄벅의 대지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게 31년에 나왔는데 31년에 나오자마자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에서 32년도에 1년 뒤에 퓨리처상을 받아. 1년 만에요. 1년 만에. 그리고 이것이 38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여류 작가로서는 최초 노벨 문학상이고 미국 작가로서 세 번째예요. 남자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와. 선교사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자라온 펄벅 여사. 중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지보낸 유년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작품을 써내는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특히 결혼 이후 발표했던 소설 대지를 통해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그녀는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건데 네. 그 노벨 문학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어간에는 이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제일 이제 이분한테 큰 변화는 그분은 중국에 너무 아픈 것을 봤잖아. 그 아픈 내용이 사실 대지라는 소설에 다 들어있어. 자기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참한 중국인들의 삶을 거기서 그려냈거든. 그 다음에 그 갈등, 계급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대학 이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기간이 이제 20년이야? 네. 10년서부터 30년, 요 어간이 20년이잖아요. 20년에 결혼도 했지, 아이도 낳았지. 근데 아이가 또 장애인이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네요. 일어나면서 이분이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휴머니스트적인,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이분은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살았던 현장에서 보았던 그 아픔과 고통,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보다도 먼저.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선교사에서 이제 직분을 내려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32년도에. 예. 그러니까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한 다음에 이분 이제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를 해요. 미국으로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큰 변화가 이제 그 20년 어간에 있게 되죠. 그렇구나.
소설 대지를 통해 작가로 얻은 명성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던 펄벅 여사. 이혼 후 미국에 돌아온 펄벅 여사는 본격적인 집필 활동과 더불어 작가로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회인권운동에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과의 인연도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의 전문 작가로서 삶을 사는. 이때 만나는 사람이 이제 다시 있어. 그게 이승만이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네. 이승만이 글을 하나 쓰는데, 그 일본의 내막기라고 하는 글을 써. 그러니까 일본의 진상을 드러내는 글을 쓴다고. 그걸 쓰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승만과의 관계 속에서 펄벅이 그 일본의 내막기라고 하는 책에 서문을 써줘. 펄벅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휴머니스트로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한국을 알았잖아.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한국에 서서 여기 와서 활동하기 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1962년이니까. 네. 그때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이 골치 아픈 거야. 주한미군 개정 주둔시켜야지. 그 당시에는 주한미군이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지금처럼 조금 있는 게 아니었잖아. 사실 그때는 미군이 우리나라 방위를 지켜주고 우리가 지킨 게 아니거든.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이 김포 여기 다 미군 해병대가 지켰다고. 우리나라 군이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펄벅하고 케네디가 만났대요. 근데 그 당시에 케네디가 펄벅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야, 이거 한국 우리가 너무 여기 짐이 된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일본한테 맡겨갖고 일본도를 지키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펄벅이 그때 펄쩍된 거지. 안 된다. 펄벅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다.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하고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질 만큼 이분은 나름 이제 그런 어떤 휴머니스트로서의 어떤 의식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해방 전후해서 실제로 미국은 이제 아시아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정리해주면서 굉장히 정보 싸움이 있었다고. 그 정보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중국을 너무 잘하는 펄벅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 중간에서. 근데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유일한이야. 유일한 박사님, 유한양행을 만드신. 그 두 사람이 그냥 알게 된 거야. 참. 그런데 유일한 씨는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인으로만 알려져. 보통 있죠. 그렇죠. 근데 참 귀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을 경제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강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 그래서 기업을 일으켰고, 그 기업을 일으켜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당장 우리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은 인적 자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한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한고등학교는 지금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이제 소위 실업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기 원하는 게 철도고등학교예요. 철도. 국립여고는. 일단 졸업하면 100% 취직이야. 그러네요. 철도 공무원으로서의 기관사, 정비사 하는 거야. 두 번째가 유한고등학교. 그만큼 셌고 되게 인기가 있었네요. 그래. 100% 차. 그건 진짜 최고인데요.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게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했던 유한양행이 여기야.
이 전체 이 골짜기, 이 당시에 골짜기였거든. 네. 여기 이 골짜기 물이 쫄쫄 흘러가는 여기가 이제 유한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미 전력사무국에서 각각 중국 담당 고문과 한국 담당 고문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펄벅 여사와 유일한 박사.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유한양행 부지를 사들인 펄벅 여사는 이곳을 섬김과 사랑의 터전으로 재탄생시키는데요.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마련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이제 여기서 기업을 키우면서 이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서 펄벅이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 터를 펄벅이 이제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맞게 되죠. 그런데 펄벅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루 여러 소설가니까는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그분은 이유가 결국은 아까 있을 것 말씀드렸던 같아요. 것처럼 휴머니스트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너무 이분한테는 그 책임으로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이 해방은 되었지만 결국 분단 국가가 됐고 네. 분단 국가가 된 이후에 다시 전쟁을 경험했고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되죠. 한국에 오게 돼서 우리 한국에 와서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1964년도에 이제 그 펄벅 재단을 만들게 되죠. 그분이 만들게 되는구나. 문학뿐 아니라 사회사업에도 무수한 업적을 남긴 펄벅 여사. 1963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펄벅 재단을 설립한 그녀는 이듬해 한국 지부를 창설하며 한국의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을 돕고자 했는데요. 1967년 설립된 소사희망원을 통해서는 2,000명 이상의 다문화 전쟁 고아를 돌보는 등 그들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업을 국제적으로 사실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아시아 쪽에 이제 펄벅 재단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들었죠.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뭘 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분 유일한 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지를 이제 인수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1967년도, 그러니까 64년도에 법인을 만들고 67년도에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때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6.25 이후에 6.25를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혼혈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었다고. 그런 우리 쪽에 대해서. 사회가.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우리의 정서와 의식이 그 혼혈 아들에 대한 수용이 안 되는 정서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방치될 수밖에 방치될 없겠네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학교들도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혼혈 아들이 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 그런데요. 일반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제 그래서 또 나름 어려움이 있었죠. 또 근데 갈등이 또 있죠. 나름 얘네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혼혈 아이들이 이제 체격이나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육대 뭐 이런 거 하면 야, 1등. 다 1등 뭐 이렇게 하긴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걔네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네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여기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펄벅이 여기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기간이 이제 1967년서부터 65년 그 한 8년 네. 어간에 8년 어간에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고 여기를 거쳐간 사람 중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함중아 가수 예. 그런 사람들도 막 거쳐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 사회가 품지 못했던 대부분 다 입양해서 이제 해외로 가거나 그랬는데 사실 남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여기서 품었었죠. 그래서 그 펄벅 여사가
여기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계속 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8번을 다녀간 걸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8번을 다녀가는데 여기 오면 늘 여기서 기거하고 아이들을 직접 이제 만나고. 돌보고 그러면서 뭐 오늘 왔다 내일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씩 이제 머물렀다가 가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선교사로서 어려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중국 가서 살다가 중국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작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작가로 성장한 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은 갈 수가 없었대. 중국을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고 싶었었고 실제로 닉슨이 중국에 처음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사실은 제일 닉슨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 펄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거부했어요. 너는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펄벅이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모든 것을 알았고 대지라는 소설이 결국은 중국 내부의 어떤 적나라한 다 내용을. 드러내는 거가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탔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펄벅을 이제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못 갔고 맞아요. 가장 가까운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헌혈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그분이 별세할 때까지 사실은 돌본 거죠. 그것까지 물론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별세를 했지만 네. 결국은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하신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신 일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살피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또 그런 남아있는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대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오면 소사희망원의 모형과 함께 펄벅 여사의 일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을까요? 작가로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책과 옷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펄벅 여사의 남다른 박애 정신과 사랑 또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과 역할과 수고가 있었던 결과죠.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었던 펄벅 여사. 그녀의 귀한 섬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저는 펄벅하게 되면 진짜 소설가 대지의 소설가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고 또 그분의 그런 역할, 그분의 달란트로서 이 삶을 또 영위하시고 또 헌신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 내 기준에서만 뭘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를 보면 더군다나 한 나라가 움직여가고 세워져 가는 거는 결국 한 사람의 역할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과 기능과 위치에서 그걸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해방 이후에 우리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또 전쟁까지 했고 네. 완전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일어나냐.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미국에 앉아갖고 미국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일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 거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거를 외국인이 와서 이 일을 감당해 줌으로써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정말 어두움에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네. 걔들을 지켜냄으로써 어쨌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막 흩어져서 난리가 쳤다면 우리 사회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모르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감당해 줬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분이 여기서 활동한 기간은 짧았지만 그분이 병에 의해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이 큰 일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분의 생애가 사실은 1973년에 이제 투병 생활하시던 이제 별세하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1975년에 문을 닫지만 어쨌든 그분의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이지만 이곳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당시에 감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8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인과 동시에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은 사랑을 지천한 다문화 아동들의 진정한 어머니 펄벅 여사.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이 보석같이 빛을 발하길 소망합니다.